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입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초심을 다지면서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인 시장 현재 상황, 김치 프리미엄이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등등 좀 바라보면서 살펴보고요. 미중 정상회담 종료가 됐죠. 그리고 연준 의장도 교체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또 SEC의 토크나 시범 운영 승인과 리플의 전략적 행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시장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퍼즐 맞춰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기관도 개인도 관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와 업비트에서 동시에 역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덱스가 음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세가 잠깐 좀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주춤주춤 관망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더 저렴한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 역 프리미엄이 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 대략 1% 정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대략 1% 안팎 혹은 살짝 상회하는 듯한 그런 역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트레이딩 그리고 기관 자금이 아직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 거래나 파생을 통한 이런 괴리 회수가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역프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내려가나 싶더니 갑작스럽게 또 급하게 올라왔죠. 이렇다 보니까 역프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현재 국내 거래소가 약 1% 정도 더 저렴하다. 한마디로 해외 비트코인 수요가 조금 더 높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직진을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란으로 또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아직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4년 주기가 그대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올해 10월 약 4분기까지는 계속 바닥을 다지고 형성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2026년 자체를 길게 보면서 꾸준히 의미 있는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조류의 찬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공과 마인드셋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트럼프가 엄청 늠름하게 웃으면서 훌륭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미국과 중국 협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펼친 것, 이 부분이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최소 2차례, 3차례 정도는 또 이 둘이 만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9월 달에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굉장히 좀 친밀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이란과 얘기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 여부 또한 통행료를 거둘지 말지 이런 부분에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그들도 인정한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MMF 펀드, 머니마켓 펀드를 지금 자산의 토크나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이 운용하고 피델리티가 운용하고 있는 이 토크나 국채 상품뿐만 아니라 MMF 펀드 상품들도 지금 신용등급 최고 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 시크릿타이즈 위에서 온도 파이낸스와 같이 온체인화 시키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거의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RWA 시장에 있어서 매우 급속도로 상승하는 게 느껴진다. 이 채택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모두 다 벤치마킹을 하면서 2030년, 2035년 뭐 55조 달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인프라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무디스가 어쨌든 블랙록, 뭐 피델리티를 인정하고 최고 등급 신용평가를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이 무디스의 뒷배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TCI 펀드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대로 블랙록의 자금,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의 세력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이렇게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 나죠. 왜 과거에 그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곳이죠. 이 S&P에서도 왜 이 테더를 최하 등급으로 신용평가를 강등시켰는지 그들끼리 뭔가 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열 수 있을 것 같고 이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TCI 펀드 그대로 나오죠. 이들의 자금이 그대로 묻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 뭐 MMF 펀드에 대한 토큰화도 하겠지만 이 주식 토큰에 대한 시범 운영도 개정안 승인을 하면서 이런 토큰화된 주식 역시도 뭐 주주권이나 티커 배당 모두 다 동일하게 조건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자산 클래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DTCC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주식 토큰 거래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올해 10월에는 완전한 시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들의 워킹 그룹에는 리플 프라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고요. NSCC의 디렉토리 목록에도 히든로드, 리플 프라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친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좀 볼까요? 우리나라 하나은행 잘 알고 계시죠? 두나무, 업비트의 운영사죠. 4대 주주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1조 규모의 지분을 획득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분율 약 6.5%를 가져가면서 대략 한 달 뒤에는 이제 하나은행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4대 지주, 4대 주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점점 더 이런 전통 금융권에서도 뭐 두나무, K뱅크, 업비트 이런 쪽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블록체인 인프라에 발을 내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은행 산하에 있는 이 하나금융 TI 같은 경우도 엑셀라 재단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 코리아와 손을 잡으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술 검증 POC 단계를 완전히 완료했다라는 것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업비트와 함께하는 K뱅크 역시 왜 리플과 손을 잡아가지고 체인 송금 POC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든 방향성이 한쪽으로 지금 변화의 물결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 같은 경우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협력하면서 올해 1분기였죠. 3월 말 정도에 이 블룸 프로젝트와 함께 RLUSD 기반 무역결제 현대화 시동을 걸고 있었다. 방금 언급드렸던 이 싱가포르의 통화청과 함께 가는 블룸 이니셔티브에 리플이 들어가면서 그들끼리 무역금융을 현대화하고 국채를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과거부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DBS 최대 디지털 은행과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리플과 함께 이 RLUSD를 출구 전략으로 쓰면서 거래, 대출 솔루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미래 금융 인프라를 새롭게 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플 같은 경우 최근에 말씀드렸죠. 온도 파이낸스, JP모건,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아가지고 토크나 자산 시장 확대를 하고 있다. XRP 레저 위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정답은 다 알려주고서 가격을 짓누르고 그들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M&A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오픈북 시험이 더 어렵죠? 정답지는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대중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재 가치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재평가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준 이사직을 맡았었죠. 임시 이사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이 스티븐 미란 이 사람이 이제 사임을 발표하고 있네요. 뭐 가짜 인플레이션과 싸워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가지고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서 있었으면서 그가 관세 정책에 대한 판을 짠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경제 책사로 활동했던 인물,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서 다시 7명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임을 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무엇보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 연준 임기가 끝나더라도 2018년 1월까지는 이사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케빈 워시가 들어오고 이 자리에 이제 제롬 파월이 이사로 남게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클 바 같은 경우 기조 연설을 보고 그들의 출신지를 보게 되면 리플의 전 고문 출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가짜 인플레이션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케빈 워시가 절사 평균이라고 하는 물가지표를 새롭게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연준 시스템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그들이 민영화된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독립성을 논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많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본질을 침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FRB 이사 7명을 맞추기 위해서 스티븐 미런이 물러나고 제롬 파월이 이사로 들어오면서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는 과정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시죠. 미스터 풀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도 통과가 됐고요. 이제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과의 조율 과정,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이제 이 과정이 빠르면 한두 달, 7월 4일까지 그들이 데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 2달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올해 상반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